9개월여를 끌어오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협상이 오늘 오전 최종 합의됐습니다. 꼬일 대로 꼬여버린 대북 문제에 가까스로 돌파할 틈이 생긴 것은 아닐까요? 관련 북한 이슈들 알아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합뉴스 북한부 이상현 기자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참 급작스럽게 소식이 좀 전해진 것 같은데 개성공단 최저임금 문제 지난해 11월부터 좀 논란이 계속 됐었던 것 같은데 타결된 내용 어떤 겁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서 이제 만나서 꾸준히 협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결국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임금 인상 부분에서 0.18%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기준대로 5% 인상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어쨌거나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 이번 갈등은 이제 작년 11월 좀 이제 갈등의 과거 전례를 이제 쭉 이어서 살펴보면요. 이번 갈등은 작년 11월 이제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률 5% 상한 등의 이제 일부 항목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그것에 이어서 2월 말에는 최저임금을 5.18% 인상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0.18%의 싸움이었던 셈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임금을 0.18% 올리고 내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협상에 응해줄 수 있다. 그 대신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면 북한의 입장은 임금 올리는 것은 우리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정하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내밀은 원칙과 항상 북한이 주장해온 어떤 자존심 그런 것들이 이제 부딪힌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일차적으로는 어떤 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열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 의원님,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원칙이 통한 겁니까? 아니면 북한의 실익이 통한 거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남북 간에 지금 첨예한 대립이 뭐 점점 더 악화되고 있고 또 뭐 확성기 방송은 서로 상대방 체제를 비방하는 거니까 뭐 관계가 최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이렇게 타결이 돼서 참 다행이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아무리 남북 관계가 나빠지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은 오늘 나온 다른 뉴스에 보면은 북한에서 이호 여사에게 이호 여사 방북하셨을 때 박근혜 정부와는 이제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당국 대화와는 별도로 개성공단만큼은 북한에도 이득이 된다. 따라서 북한은 실리를 취하고 우리는 이제 명분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명분이란 게 뭐냐면 지금 이 기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5% 이내에서 올리기로 약속이 돼 있었고 또 하나는 올리는 것 자체를 남북 간에 합의로 올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어겼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간에 5.18에서 5%로 끌어내려서 5% 선을 맞췄고 그다음에 합의로 올렸으니까 우리의 원칙을 고수한 게 되는데 관철시킨 거다. 근데 북한 측은 이 그 사회보험료라는 게 또 있어요. 이 월급이라는 게 기본 최저임금에서 이거 더하고 저거 더하고 하는데 그 중에 사회보험료라는 게 있는데 사회보험료에 직종 직제 연속 가급금을 포함한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면 5.18% 인상을 본래 얻으면은 만족할 건데 이거를 해보니까 사회보험료를 많이 올려주다 보니까 8%에서 10% 올리는 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실익은 상실했다. 그러나 원칙은 지켰고. 단지 이제 이거를 지급하는 게 아마 개성공단 기업들 아닐까 싶어요. 그렇겠죠. 그럼 기업들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손해받고 원칙에 있어서는 북한에게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셈이기 때문에 뭐 득실을 명확히 그 유무형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따질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향후에 통일로 가는데 서로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우리의 원칙을 고수한 건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불거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합의로 해야 된다는 관례는 만들어놨다. 선례는 만들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과제들도 좀 적지 않습니까? 뭐 삼통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논의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어떤 대화의 물꼬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자. 다른 부분에서 옥신각신하더라도 기싸움은 하고 뭐 세대결은 하더라도 개성공단은 서로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한 선행 조치로서 또 우리 기업들이 기업을 하기에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삼통 문제 많이 진전이 되는가 싶더니
결국은 북한이 계속 트집 잡고 네. 또 회담에 응하지 않고 해서 이제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의 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양측이 다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게 합의가 된다면 개성공단이야말로 정말 남북 간의 어떤 통일로 가는 모범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만큼 적어도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향후에는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일단은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광복절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경제론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내용 중에 보면 개성공단을 뭐 좀 크게 확대하겠다. 또 뭐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하겠다. 이런 제시를 했는데 뭐 당장 실천은 안 돼 보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관심은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한 10년 전에 개성공단 출범할 때 그때의 계획을 보면은 개성공단 배후 그 도시까지 해서 2천만 평, 3천만 평 그렇게 됩니다. 물론 공단 자체는 한 300만 평인가 그거밖에 안 됐지만 배후 도시까지 생각하면 2천만 평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2008년이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 회담했을 때 그때 나온 얘기가 김정일이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에게 따졌다. 2천만 평을 하기로 해놓고 100만 평도 채 못하고 왜 남한은 안 하냐. 일전에 그 김대중 대통령에게도 노동력이 부족하면 군 인력을 제대시켜서라도 공급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할 용의가 돼 있는데 왜 남한은 약속을 안 지키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은 거 그거 여파로 인해서 지금 100만 평 정도밖에 이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재인 대표는 이 새누리당 정권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겠다. 계속해서 200만 평을 넘어 1000만 평, 2000만 평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오이사 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제하겠다. 그러면서 아주 도전적으로 여당 대표하고 같이 대통령에게 건의하자 이랬는데 이거는 다분히 금년 봄에 다시 기억을 반추해 보시면 여당 내부의 중진들, 이를테면 이인재 의원이라든지 유기준 의원 같은 분들이 이거 오이사 조치 해제할 때가 지났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죠. 네네. 공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데 왜 해제 안 했냐. 이런 것을 이미 민주당에서는 쌓아놓고 있다가 이번에 광복절날 터뜨렸는데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지금 목함지뢰가 터져가지고 국민들이 보기엔 약간 동떨어진 제안처럼 느끼는데 어떻게 보면 광복절 제안은 우리 대통령도 꾹 참으시고 협력을 제안하셨듯이 문재인 대표도 중장기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의적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 기자, 또 사실 지금 관심은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북한 계속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뭐 도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거가 뭡니까? 이제 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그동안의 북한의 여러 반응들을 좀 전례를 비춰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 매년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또 최근에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이 있었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무리한 도발을 벌이는 경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출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과 얼마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는지는 조금 구분해서 냉정하게 이제 바라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어떤 군사적 견고한 상황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딱 우리 군이 북한의 어떤 움직임, 어떤 도발 가능성을 엄격히 세밀하게 지켜보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더욱더 추가적인 무리한 도발을 벌이게 되면 아마도 그 상황에서의 남북 교전 상태의 어떤 범위라든가 그 깊이의 그 심도의 차원에서는 과거와는 아마 전혀 다른 수준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북한의 피해는 아마 북한 스스로가 생각하기보다도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전례를 따져봐도 현실적인 도발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 군 관계자도 이제 물론 만반의 준비 태세는 다 하고 있대.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실 우리 국민들이나 군 당국에서는 물론 그렇게 직접 대놓고 도발은 하지 않겠지만 어떤 위협 수위라든가 아니면 또 목함지뢰 도발해서 저희가 목도했듯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또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추가 도발보다는 어떤 이제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무력 시위가 어떤 유형이냐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그동안에도 있었듯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를 갑작스럽게 선보인다든가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어떤 훈련을 갑작스럽게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긴장감을 높이면서 뭐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기들이 있다. 우리도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가능성은 좀 추가 도발보다는 조금 높지 않은가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지난 3월에 이제 앞서 있었던 키 리졸브 독수리 이제 한미 연합 군사 훈련회 같은 경우에서도 당시에 북한은 이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을 해서 이제 남북 관계의 긴장 수위를 높인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냉정하게 보게 되면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내부 사정을 조금 살펴보면요.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선시 여기는 것,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 오는 10월 10일에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행사거든요. 지금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북한은 모든 인력, 모든 내부 자원을 다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력 시위를 한다면 어쨌거나 준비되어 있는 군인들을 끌어모으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원을 소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기를 쏘아 올리는데 소모되는 연료라든가 혹은 이제 그 인력을 모아서 그동안에 노동을 못하게 되는 측면이라던가 이런 것이 소모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주어진 북한 경제의 규모 차원에서는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당 창건 기념일 70주년 앞두고 상황에서 무력 시위조차도 좀 북한이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상황입니다. 홍 의원님, 사실은 우리 지금 이 기자가 언급했던 것처럼 10월 10일 북조선 노동당 창당 70주년인데 과연 좀 어떤 이벤트를 벌일 것이냐 굉장히 좀 주목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떤 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그 뭐 10월 10일이니까 그 전에 9월 3일 그 중국 그 항일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초청했고 있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가실까 말 것인가를 이번 주에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북한이 김정은이 가느냐 아니면 김정은이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위층을 보내냐 이런 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김정은이 갔다 그러면은 국제사회에 나오면서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불과 얼마 만에 큰 도발을 하진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 간다는 전제하에 그 10월 10일 행사만 남았을 때 물론 9월 중순에는 유엔도 이제 유엔 총회 같은 것도 시작되고 그래서 유엔 외교도 시작되지만 그거는 북한이 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행사를 앞둬서 지금은 동창리의 그 서해 위성 발사장 그거를 이제 증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하고 싶겠죠. 더군다나 지금 북한 경제가 좋으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되는데 뭐 주민들에게 새로운 지도자 나타나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게 별로 없거든요. 놀이터나 건설하고 무슨 뭐 스키장이나 만들었지 크게 주민 생활이 낮은 게 없기 때문에 뭔가 우리 그 북한의 정권이 강력하다 이걸 과시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장거리 미사일을 위성을 가장해서 쏘면 국제사회가 이제 들끓고 막 이렇게 해주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가 대단하구나. 전 세계가 우리가 뭐 한번 행동하니까 뭐 다 그냥 우리에게 뭐 좀 뭐라고 그러는데 물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역시 우리가 세긴 세구나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민 결속을 시키면서 뭔가 과시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나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유엔 안보리 소집돼서 또 다시 제재하고 뭐 해서 시끄럽게 되고 그러면 김정은이 또 그걸 빌미 삼아서 4차 핵실험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손해죠. 4차 핵실험하면 북한이 핵보유에 바로 이제 턱밑까지 가는 그런 격인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제일 손해니까 우리가 그냥 쏠렘 쏴봐라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음 달 3일 열리는 중국의 전승절 기념이 향후 도발 수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척도는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또 지금 저희들이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목함 지뢰 도발 사건 이후 지금 대북 심리전 확성기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냐, 또 뭐 네. 북한에서 또 맞대응하는데 뭐, 네, 네. 뭐 성능이 떨어진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우리 군의 방송과 이제 북한 쪽의 방송이 조금 효과나 의미 이런 것들에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이제 대북 심리전 방송이 이제 남북 서로 사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일단은 우리 군이 확성기를 통해 북한으로 내보내는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얇게나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주로 이제 북한 군부 인물 처형처럼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들. 소식들이라든가 혹은 뭐 지구촌 소식 혹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뭐 날씨 정보, 뭐 폭넓게는 날씨 정보, 음악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 군의 방송에 대해서 북한은 그동안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언급할 정도로 아니 뭐야 우리는 뭐 방송일 뿐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것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제 세상 물정 모르고 이제 갓 입대한 북한군 장병들의 경우에는 네. 이제 그 현장에서 우리의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정보들이 좀 이렇게 심리적 동요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퍼져나갈 내용이라고 수도 합니다. 있겠죠. 예. 이렇게 뭐 후문에 의하면 뭐 이제 북한군 장병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고 소식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내용을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그게 뭐 검열에서 걸렸다 뭐 이런 후문이 있을 정도죠. 네. 근데 어쨌거나 최근 북한도 이제 우리의 방송에 맞서서 이제 대남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의 좀 효과는 좀 결과적인 효과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체제 선전이 우리 장병들에게 이제 어떤 영향을 주리라고 보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한 결론으로 우리 관계자도 이 방송이 남측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동해안 휴양지에서 머물고 있는 북한 상류층이 우리 남한의 어떤 방송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시작한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좀 우세한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북한 방송을 이제 들어본 군 관계자에 따르면 소리가 웅웅 하는 정도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의 이제 성능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방송이 어떤 우리 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논란,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거 상황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도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고 지금 꼬일 대로 꼬인 남북 관계, 홍 의원님 네.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요? 글쎄 뭐 우리 지금 국민 감정을 보면은 뭔가 단호한 응징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땅하게 군사적으로 응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다행히 오늘 개성공단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려와서 뭐 좋다는 것이 뭐 우리가 좀 실리는 좀 양보했지만 결국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은 결국은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게 대박 통일인데 대박 통일하려면 일단 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 정상화는커녕 지금 점점 그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작년에 그 아시안 게임에 북한 넘버 2, 넘버 3 왔을 때 그렇죠. 세 명이 그때 뭔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뭔가의 그 타결책을 진지하게 점심 먹으면서라도 논의를 네. 해가지고 그 좀 해결책이 나와서 서로가 체면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돌파구가 마련됐다면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도 준비를 해놓고 딱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시 그런 기회 마련하기 쉽지는 않지만 너무 그냥 고위급 회담 이런 게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체제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뭐 1인당 소득이 네. 20배니까 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이 도발을 못하도록 그들의 도발할 동기까지도 관리해주는 왜냐하면 우리 힘이 세니까 물론 군사적에서 보면 왜 그들이 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유연하게 그들을 대화 끌어들이고 그리고 뭔가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너무 터부를 따지지 말고 일단은 만나서 대부분의 도발은 북한이 다 했고 우리가 명분을 갖고 있으니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제안하더라도 대화에 응해서 네. 이를테면 전단살포 같은 것도 논의를 해보자 그죠. 네. 그렇다면 뭐 너네들 왜 핵을 개발해? 핵을 포기해라. 그렇다면 우리 전단살포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비대칭적으로도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는 융통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화를 좀 해서 관계를 개선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정권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대화 자체도 안 나오는데 네. 어떻게든 대화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 다양한 수위를 통해서 좀 대화의 물꼬를 좀 텄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